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경학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지금 이 수업만, 지금 요 2주차 1차시 수업을 지금 네 번째 찍고 있어요. 지금 몇 시간째 찍고 있냐면, 한 2시간 한 반쯤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요 25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려고. 사실 이게 대면 수업했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화요일 날 뭐 태풍 올라온다고 해서 피치 못하게 휴강을 했잖아요. 휴교죠, 휴교. 그래서 학교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하루 동안 쉬었으니까 그날 사실은 이게 대면 수업을 했어야 되는 걸 지금 온라인으로 찍고 있는데 나 혼자 왜 이렇게 실실 웃고 있냐면 지금 2시간 반 동안 첫 번째 찍었을 때는 한 문제 푸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또 딱 하겠죠, 그죠? 이거 올려놓으면 아니 뭐 이 교수는 뭐 또 옛날같이 또 습관 나오나? 그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막 40분씩 걸리면 그럼 10문제를 풀면 뭐 400분 걸리고 막 또 몇 시간씩 또 1차씩 올리는 거 아닌가 걱정할 것 같아서 끊었어요. 한 문제 풀다가 끊고 또 다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 35분. 다시 찍었어요. 한 30분. 한 문제 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좀 짧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문제는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두 문제까지 쭉 요 바로 전에 찍었는데 이번엔 또 너무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 핵심도 없고 그 도대체 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도 아마 잘 모를 것 같고 해서 또 끊었어요. 그냥 다 끊었어요. 그래서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 반 동안 지금 목소리도 좀 맛이 가고 있고 찍고 있다는 거 좀 뭐 자랑은 아닌데 어찌됐든 내가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4번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될 수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 각설하고 이제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정말 요점 정리해서 한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3년 동안 이렇게 안경학과 다니냐고 고생했고 아까는 정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딱 각설하는 거예요. 고생했고 자 이제 한 학기만 더 고생하자. 여러분들 뭐 최종 목표는 뭐예요? 어쨌든 안경사 국가시험에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자, 끝!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오늘 사실 내가 수업을 찍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은 오전에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 또 봤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감독하고 또 수업 끝내고 올라와서 나도 내 개인적인 일도 보고 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지난 화요일에 수업 못했던 걸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건데 내가 아까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또한 또 문제를 틀렸다면 도대체 문제가 왜 틀렸는지 또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게 정답이 뭐야 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또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틀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뭐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뭐 제대로 알고 맞췄든 아니면 찍어서 맞췄든 또는 어떤 친구는 틀렸든 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잠깐 스톱 해봐요. 스톱하고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고 실제로 한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실제로 풀어보고 야 이 문제 쉬운데? 이 문제 어려운데?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또 풀어놓고 실제 내가 뒤에서 답을 알려줄 테니까 정답을 맞췄는지 또 틀렸는지 또 맞췄다면 어떻게 맞췄는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사실 두 번째예요.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그냥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너 김영수 있잖아. 너 이 문제 풀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문제 안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요 답까지 5가지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일단 단어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MEM 측정법 뭔지 아나요? 아는 친구들은 패스,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이 MEM 측정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MEM 측정법에 대해서 다 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넘어가요. 자, 정상범위 뭐 이런 말은 다 알 거고 쭉쭉쭉쭉 뭐 MEM 측정법, 여기 또 MEM 또 나오네요. 안다고 전제한 거니까 MEM법으로 측정한 조절 레그량이 플러스 1.25로 측정되었다면 뭐 예측할 수 있는 시기능 이상. 그럼 뭐예요? 내가 조절 레그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냥 문제 풀이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조절 레그라는 이 말을 모른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조절 레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학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문제를 뭐 풀 때야, 뭐 이거 문제를 풀다 말고 이런 그 내용들을 뭐 핸드폰 찾아보고 이럴 수 없으니까, 교재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풀되,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가 모두 끝났고 이 문제를 틀렸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정답률이 32명이 이 문제를 풀었는데 5명이 맞췄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이 5명 중에서도 3명 정도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찍어서 맞춘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어찌됐든 MEM 측정법 또 조절 레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 밑에 답까지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 그래, 뭐 MEM 측정법 조절 레그 너무 어려워. 근데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조절이 뭐예요? 자, 답해보세요. 지금 이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한번 대답 한번 해봅시다. 조절이 뭐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조절요? 그냥 가까운 데 볼 때 그 선명하게 보려고 수정체가 뚱뚱해지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 50점 정도 되고요. 자, 내가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조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 그러면 조절은 왜 나타나나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조절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흐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조절이라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흐림은 단순한 모든 흐림을 일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죠. 그렇죠. 원시성 흐림이 나타날 때 조절이라는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조절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흐렸던 글자, 흐렸던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도대체 원시성 흐림이 나타날 때 조절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눈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요. 무한대에 있는 조그만 이런 점광원을 보면요. 무한대로부터 눈으로 평행한 광선이 입사하게 되고요. 눈이 정시인 경우에는 망막에 정확하게 결상될 거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무한대를 보고 있다가 가까이를 주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시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빛이 발산되게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발산돼서 쭉 퍼져서 뒤쪽으로 요 선명했던 이미지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눈의 망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망막에는 이렇게 커다랗고 흐린 동그라미로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작은 원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선명하게 작은 점의 형태로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근거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주 작용이 정말 빠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멀리 보다 핸드폰을 딱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이미지가 멀리 보다 핸드폰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이미지가 이렇게 흐리게 보여진다고요. 흐리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이미지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지금이? 원시성 굴절 이상도가 순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주시 위치의 변화에 의해서. 따라서 원시성 뭐가 나타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흐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체가 뚱뚱해지는 조절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뒤쪽에 결상되어 있는 이미지가 앞쪽으로 당겨지게 되고 아주 선명한 하나의 점광원의 형태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한 작용을 조절작용이라고 하고 이런 작용이 워낙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바라보게 되면 멀리를 보다가 칠판을 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보게 되면 정말 빠르게 나타나게 되겠지만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핸드폰이 흐리다가 원시성 흐림이 보이나요? 원시성 흐림이 나타났다가 쭉 수정체가 점차 처음에 흐려지게 되니까 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손모체, 너 손모체 수축 좀 해봐. 그 수정체 뚱뚱해져 봐. 그래서 수정체가 뚱뚱해지는 조절 작용이 나타나서 원시성 흐림이 아니라 망막에 정확하게 당겨져서 선명한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절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일단 MEM 측정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가정하고 또 조절도 안다라고 가정하고 조절 레그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가정을 해야 하는데 이건 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절 레그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조절 레그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레그, LAG, 레그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조절 레그를 조절 지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40cm를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2.5다이옵터에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맞죠? 40cm를 보면 당연히 2.5다이옵터에 조절을 해야 이게 선명하게 보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까이를 보게 되면 어떤 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근접 반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근접 반사는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요. 근접 반사. 뭐가 나타나죠? 조절이 나타나고요. 가까이를 보니까 폭주가 나타나고 조절이 나타나고 또 축동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이 문제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건 바로 이 축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를 40cm를 보면 아까 내가 얼마의 조절 자극이 지금 주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2.5다이옵터의 조절 자극이 주어졌으니까 2.5다이옵터만큼 조절을 하면 되는데 축동이 나타나니까 초점 심도가 높아져서요. 이 글자가 2.5다이옵터 조절하지 않아도 한 2다이옵터 정도 조절했더니 이 글자가 선명해져요. 아까 내가 조절 왜 일어난다 그랬죠? 흐리면 조절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초점 심도 때문에 한 2다이옵터 정도 조절했더니 선명해. 그러면 2.5다이옵터까지 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5다이옵터의 조절 자극, 즉 40cm를 주시한 이런 2.5다이옵터의 조절 자극이 나타났을 때 이론적으로 2.5다이옵터의 조절 뭐가 나타나요? 조절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축동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초점 심도가 높아져서 2다이옵터만 조절 반응을 해도 이 글자 40cm에 있는 글자가 선명하다면 더 이상 조절을 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2.5다이옵터의 조절 자극이 주어졌는데 조절 반응이 얼마가 나타났죠? 2다이옵터가 나타났으면 요 조절 자극과 조절 반응의 차이값인 0.50다이옵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조절 레그 값은 플러스 0.5다이옵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살펴봤듯 0.25에서 0.75다이옵터 사이의 조절 레그는 정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시기능 이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절 이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조절 레그라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조절 레그가 플러스 1.25다이옵터니까 정상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절에 이상이 있거나 양한시 기능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절 레그량이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사실 이해해야 하는데 이 내용까지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막 40분 넘어가니까 일단 요거 안 하고요. 내가 답가지를 두 가지로 바꿀게요. 자, 첫 번째 풀어봐요. 조절 부족이 있을 때 조절 레그 값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지. 두 번째, 조절 과다가 있을 때 이렇게 조절 레그가 플러스 방향으로 크게 나타나는지, 조절 레그 값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50% 확률인데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란 얘기예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조절 자극을 주었는데 조절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조절 레그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 초점 심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조절 레그는 플러스 025에서 플러스 050 사이예요. 근데 이게 조절 레그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절 자극을 주었을 때 조절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 가장 대표적인 게 뭐일까요? 너 조절해 했는데 조절 잘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조절 레그가 쫙 하고 높아지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안인 경우 그러겠죠. 40cm를 보는데 얘가 조절 반응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이 글자가 흐리니까 어떻게 돼요? 눈앞에다가 플러스 가입도를 부과해서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조절 부족의 예고요. 만약에 10살짜리 아이가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조절 레그가 크다는 얘기는 조절 자극에 대해서 조절 반응을 잘 하지 못하는 조절 부족인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펜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조절 과다의 경우에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40cm를 주시하세요. 즉 2.50 다이옵터만큼 조절 자극을 주었더니 2.5 다이옵터 조절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다이옵터의 조절 반응이 나타났다. 이론적인 조절 자극량보다 훨씬 더 크게 조절 반응이 나타났다. 얼마만큼 지금 조절을 더 과도하게 한 거죠? 그렇죠. 1.50 다이옵터만큼 조절을 과도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조절 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조절 리드는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나중에 이 MEM 검사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즉 여러분들이 MEM 검사를 하게 되면 눈앞에 부과하는 그 렌즈 값이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에서 중하가 나타나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은 조절 과다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조절 리드가 나타난다. 이건 나중에 자세한 설명할게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1번과 2번 답가지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는 이런 그 조절 레그와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문제들은 맞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위나 사시와 같은 어떤 문제, 즉 양한시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도 이런 조절 레그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어찌됐든 이 문제의 답은 음성 융합성 폭주력이 부족한 내사위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문제 풀지 말라 그랬죠.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답가지에서도 이거 답가지라고 얘기해요. 1, 2, 3, 4, 5번. 어찌됐든 이 답가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요. 융합성 폭주가 뭔지 모르면 동그라미를 치고, 또 음성 융합성 폭주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동그라미를 치고, 나 양성 융합성 폭주력은 알아. 그럼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음성 융합성 폭주력 아까 모른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양성 융합성 폭주력은 나 뭔지 알아. 예를 들면 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융합성 폭주, 음성 융합성 폭주, 음성 융합성 폭주 요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한 후에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정리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MEM 값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 125, 플러스 175 이런 식으로 정상 범위보다 뭐가 지금 레그 값이 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절 부족이거나 음성 융합성 폭주력이 부족한 내사위의 경우에 나타나고, MEM 값이 낮다는 얘기는 0 다이옵터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MEM 값이 낮다는 얘기는 조절 리드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조절 과다라거나 양성 융합성 폭주력이 부족한 외사위인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25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한 20분 딱 넘어갔어요. 자, 이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영상을 잠깐 스톱
하고 문제를 읽고 답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풀이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좀 익숙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자, 근거리 뭐 이런 단어 알고 내 사이 뭔지 알고 융합력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융합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요 내용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다시 문제 풀이로 돌아와야 하고요. 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다. 이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아래와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로타리 프리즘이 뭔지 모르면 로타리 프리즘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저 내방 프리즘으로 측정한 결과, 그럼 기저 내방 베이스 인 프리즘을 눈앞에 부과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면 당연히 또 이 기저 내방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이 부분도 학습해야 되죠. 자, 눈앞에다가 기저 내방 이렇게 베이스 인 프리즘을 부과한 상황, 즉 앞에 보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꼭지점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눈이 정면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눈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도록 만드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기저 내방 베이스 인 프리즘을 부과하면 따라서 이 기저 내방 프리즘을 부과했을 때 측정한 이 값은 음성 융합성 폭주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또는 조절 이완을 하는 음성 조절 이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음성 조절성 폭주의 크기 값을 한번 측정해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로타리 프리즘을 베이스 인 방향으로 측정했더니 흐린 점이 12 프리즘 다이옵터, 분리점이 18 프리즘 다이옵터, 그 다음에 회복점이 13 프리즘, 14 프리즘 다이옵터가 측정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또 로타리 프리즘으로 기저 외방의 프리즘을 눈앞에 부과해서 점차 그 프리즘 양을 높였다는 의미는 눈앞에다가 기저 외방 프리즘을 부과해요. 그럼 정면에 보는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눈으로 보는 이 정면의 이미지는 어디로?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정면을 보고 있다가 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코 쪽으로 이렇게 눈을 모으는 프리즘의 작용이 발생하니까 눈을 모으는 방향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눈앞에 기저 외방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부과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양성 융합성 폭주의 량을 측정하는 거고, 두 번째, 또 어떻게 눈을 모으는 것을 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양성 융합성 폭주에 의해서 눈을 모으지만 만약에 양성 융합성 폭주만 가지고 있다면 이 양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모으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양성 조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조절이라는 것이 부과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절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폭주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조절을 하게 되면 폭주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조절을 이렇게 눈을 가까이를 보면서 조절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더 모이겠죠. 더 폭주를 하겠죠. 따라서 양성 조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두 번째 기저 외방 프리즘을 이용해서 양성 융합성 폭주를 측정하면서 어떤 거? 그렇죠. 양성 조절성 폭주의 크기, 그러니까 조절에 의해 나타나는 양성 조절성 폭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측정을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이렇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부과해 가면서 도수를 프리즘 값을 높여가면서 측정하는 겁니다. 프리즘 값을 높여가면서 흐린 점 찾고 분리점 찾고 회복점 찾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양성 융합성 폭주와 양성 조절성 폭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했나요? 내가 문제를 푸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에서 내사위가 무엇인지 또 눈앞에다 로터리 프리즘을 기저 외방을 부과한 상태에서 흐린 점과 분리점과 회복점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 기저 외방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눈앞에 부과하면서 흐린 점과 분리점과
회복점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이 문제, 답까지 5가지 중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면 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얘기한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이 문제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까지 이 답까지로 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융합력 측정과 관련된 모든 앞으로 나오는 안경사 국가시험의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문제와 관련된 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답가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가지에서 음성융합성 폭주 뭔지 알아요? 음성융합성 폭주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자, 양성상대 폭주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저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연히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나 양성상대 폭주가 뭔지 몰라. 자, 음성조절성 폭주는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그럼 넘어가요. 자, 음성융합성 폭주를 알아요? 나 음성융합성 폭주는 뭔지 알 것 같아. 양성융합성 폭주 뭔지 알아요? 근데 나 양성융합성 폭주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양성상대 폭주와 양성융합성 폭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하고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야만 다시는 이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눈앞에 기저 내방 프리즘을 부과했을 때 블러 브레이크 리커버리 또 기저 외방의 프리즘을 부과했을 때 블러 브레이크 리커버리 이 측정하는 흐린 점, 분리점, 회복점을 찾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검사,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검사가 무엇인지를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중지하고 옆에 친구한테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재를 찾아보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나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에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한번 정답을 한번 볼게요. 정답은 음성 조절성 폭주가 6프리즘 다이옵터이다가 정답인데 음성 상대 폭주가 뭔지도 모르고 양성 상대 폭주가 뭔지도 모르고 음성 조절성 폭주가 뭔지도 모르고 음성 융합성 폭주, 양성 융합성 폭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대면 수업할 때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내가 보기엔 이 문제 하나로 한 60분, 그러니까 50분 이상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내가 차분히 설명하면서 이해시킬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27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2주차 1차시 수업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각각의 어떤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모른다면 더 이상 이 문제 풀이에 골몰하지 말고 스탑하고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친 이 단어들을 먼저 학습을 하고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온다면 이와 유사한 응용하는 문제들은 수백 문제가 출제돼도 수천 문제가 출제돼도 모두 풀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28분, 4번 뭐 이렇게 다시 촬영하고 지금 5번째인가 뭐 4번째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해도 한 28분이 넘어가고 29분째 가고 있네요. 정말 미안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내가 최대한 많은 것을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른다라고 이해해 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2주차 1차시 수업을 통해서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으로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플랜, 계획만 세울 수 있어도 이 수업은 아주 알찬 수업이었다라고 나는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상 안경학 2주차 1차시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과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과제는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과제도 풀이해서 이 영상도 봐야 되지만 또 그 과제를 풀이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임상 안경학 2주차 1차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안녕.